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의 첫 번째 주제는 파이코인이 어떻게 100불에 도달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채굴하고 있고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채굴자들이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이 상장된다고 할 경우에 애널리스트들은 이 주식의 가치를 특정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과 수익, 그를 기반으로 한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예측하게 되고요. 이른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조차 실제로는 가격 예측이 비일비재하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자체가 폭등이나 폭락하는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 모의 투자 가격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약 30불 정도 수준에서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가능한 가격입니까? 그런데 역시 심리적 저항이 없는 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을 반영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일반적인 암호화폐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왔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도달합니다. 크게 우리는 두 가지 변수, 즉 거시 변수하고 미시 변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거시 변수로는 지금처럼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당연히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게 되고요. 그러면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최근에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큰 정치 리스크에 의해서 안전자산이 선호된다. 다시 말해서 금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여긴다면 역시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미시 변수로는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ETF화 되어서 상품으로 나온다면 역시 기관들의 어떤 거대한 자금이 아마 유입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을 보고 있는데, 그런 4차 산업들과 모든 암호화폐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큰 수요가 발생하고 가격 변동 요인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은요, 가장 가상화폐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이건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게 가장 아마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역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에 실패한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의 하락에 개인들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이 된 건데요. 실제 비트코인은 대부분들 큰 손과 거대 자본가들에 의해서 채굴되었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는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장, 즉 ICO를 위해서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수요를 받기 때문에 역시 그 시장도 VC들이 점령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기관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산업군 자체에 메이저 플레이어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식 상품화 되었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 함께 하락하는 그런 어떤 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예상 자체도 어렵고요. 워낙 크게 들쭉날쭉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릭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대학의 다니엘 비앙키 교수가 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 비트코인은 어떤 이런 경제지표의 변동보다는 투자자들의 변덕 같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크게 가격이 변동하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건지 실제로 어떤 특정 산업군, 특정 플랫폼에 합의된 가격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인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형이고요. 자,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혹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래 건수하고 거래 금액에 비례하느냐 한번 찾아보실까요? 비트코인은 2021년 기준으로 약 7,400만 개의 활성화 지갑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2021년도 그걸 넘어서는 8천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지켜보면요, 비트코인은 압도적인 저장 가치를 갖게 되었고, 이더리움은 플랫폼 기반, 즉 앱이라든가 NFT 혹은 디파이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하는 굉장한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요, 비트코인의 예를 한번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역시 비트코인 지갑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갑의 증가는요, 그 사용자 증가를 의미하고, 이 사용자가 증가하면 트랜잭션, 즉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거래 금액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각은 희귀성이라고 하는 스컬시티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서 실제 시장에서 선순환됩니다. 즉 점점 물량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예측 때문에 결국에 가격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파이코인도 비트코인처럼 같은 맥락으로 가격이 움직일까요? 혹시 다른 점은 있습니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파이코인이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탈중앙화입니다. 비트코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탈중앙화에 거의 실패한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1인 1계정입니다.
특정 자본이 침탈할 수가 없죠. 휴대폰 채굴로 누구나 열려져 있고 본인이 기여한 만큼 물량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상장 전에 아마도 엄청난 채굴자에 도달할 거다. 우리가 예상하는 오픈넷 시점에는 거의 5천만 이상 채굴자가 도달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상장 전에 에코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통화처럼 움직일 거다. 즉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 채굴자는 KYC 이전에도 거의 4천만 명 이상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요. 오픈넷 시점에는 그 이상 5천만 정도. 그래서 현재 지갑만 해도 1200만 개, 니콜라스 박사의 예상에 의하면 약 2천만 명 이상이 통과할 거라고 보이니까 아마 그때쯤 지갑이 2천만 개가 KYC를 통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파이가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1억 명이 도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021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지갑수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난 12, 13년 동안에 만들어졌던 비트코인의 역사, 그리고 지난 5, 6년 동안 만들어졌던 이더리움의 역사가 파이는 아마 2년 혹은 3년 안에 다 도달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파이 코어 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릴리스한 자료입니다. 총 1000억 개 결정이 된 물량 중에서요. 코어 팀에 200억 개가 배분되고요. 650억 개가 채굴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0억 개는 일종의 마케팅 물량으로 부여하고 50억 개는 향후에 새로운 산업군인 디파이를 통해서 리퀴디티 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0억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아마 첫 번째 채굴자들에 의해서 약 300억 개 정도가 채굴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 그중에 코어팀은 약 200억 개 정도 수준에서 KYC가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증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파이가 결정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락업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파이 코어팀에서 락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락업 자체가 굉장히 큰 특징인 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고유한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장이나 혹은 시장에 대비할 때 거대한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급등나가라는 그런 경우를 이미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KYC 첫 번째 물량이 거의 90% 이상의 통계에 의하면 약 1년에서 3년 이상 락업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0억 개 중에서 맥시멈 60억 개, 미니멈 20억 개 정도의 유통 물량이 가능하고요. 코어 팀이 갖고 있는 200억 개는 일종의 보호예수 물량으로 초반에는 아마 거의 출휘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시장에서 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채굴자들의 락업 수준에 의해서 동시에 같이 락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상장 전에 이미 에코시스템 앱을 통해서 거래 가치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물량이 소각되는 것이죠.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희귀성과 가장 결정적인 락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이 가치를 무엇로 과연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라고 찾아봤는데 가장 가까운 게 역시 리플 같습니다. 리플은 현재 약 500억 개 유통 물량이 있고요. 매달 약 10억 개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현재 가격은 0.7불 정도 수준이고요. 아마 가장 높았던 가격이 2불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과연 파이하고 같은 시스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플은 은행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실제 통화가 무역 결제가 될 때 그 시스템의 효율성, 예를 들면 속도를 빨리 한달지 하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 물량인 것이지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커머스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실제 커머스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사용되는 파이의 가치는 이건 비교가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캡 자체 하나로만 비교해도 현재 500억 개 유통 물량인 리플과 비교를 한다고 가정하면 파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10배에서 15배 수준 정도, 그래서 7불에서 약 30불 수준 정도로는 초기에 정착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슈입니다. 가격이 과연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지, 특정 플랫폼에 합의된 가격에 의해서 움직일지, 물론 두 가지가 상충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파이는 다음 3단계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1단계는 상장 이전에 이미 합의 가격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즉 생태계를 통한 합의 가격이죠. 분명히 우리가 KYC를 마치고 우리 KYC를 마친 물량이 개인들 지갑 안에 들어오면 파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드렸던 리플의 현재 가격 대비 마켓캡은 약 7불에서 30불 수준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상장 이후에, 물론 상장 시점은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실제 상장으로서 시장에 대비한다고 가정하면 파이의 특성상 그 어떤 대주주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강해질 거라는 판단으로 포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5배, 10배 정도 수준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할지라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약 50불에서 150불 수준 사이, 중간 가격 100불입니다. 그래서 쉽게 100불 정도는 우리가 2단계는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과연 상장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 어떤 분들은 KYC를 마치고 곧바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아마 몇 개월 정도 파이 생태계를 가동한 다음에 뭐 내년 초나 혹은 올해 연말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 3단계로는 파이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현재 파이는 가치 저장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는 역시 이더리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파이가 NFT나 혹은 디파이 플랫폼화해서 진화한다면 당연히 파이도 그 가치는 충분히 더 크게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게 장기적으로 2, 3년 후에 1000불 정도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결국에 예상치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감정이냐 합이냐 하는 두 가지 단어를 갖고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로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 역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네, 오늘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